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한도윤입니다. 경북 영천 산 중턱을 깎아 만든 광명 핵융합 연구소에서 지난 12년을 살아왔습니다. 저는 물리학자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핵융합이라는 태양의 비밀을 인간의 손으로 현실화하려는 꿈을 꿔온 어쩌면 지나치게 고집스러운 과학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2038년 5월 17일 서울 하늘에서 태양이 두 번 떴던 바로 그날, 그 믿기 어려운 현상을 보신 분들께 꼭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그날 저녁 인터넷은 폭발했습니다. 서울 하늘의 미사일 발사, 북한 핵실험, UFO 착륙설, 수많은 가설들이 떠돌았고 수많은 언론이 추측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아무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만든 세계 최초의 완전 독립형 핵융합 점화 시스템이 만들어낸 빛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서울 하늘에 피어난 인공태양은 어느 국가의 무기 실험도 외계인의 신호도 아닌 우리나라의 과학이 우리 손으로 만들어낸 미래 에너지의 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제가 미국 MIT에서 박사과정을 밟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처음 핵융합을 공부하게 된 계기는 단순했습니다. 2018년 국제학회에서 K-STAR라는 한국의 핵융합 장치를 소개하는 포스터를 봤어요. 당시엔 한국 기술이라고 해서 별 기대 없이 넘기려 했는데 논문을 읽고 전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 정도 스펙으로 안정적인 플라즈마를 유지하지? 진짜로 이걸 한국에서 만든 거라고? 그때의 그 충격은 지금도 제 심장 한구석을 쿵쿵 울립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야겠다. 내 나라에서 진짜 태양을 만들어야겠다. 돌아온 저는 국가연구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영천의 한 산골짜기, 아무도 오지 않는 그 깊은 곳에 직접 광명 핵융합 연구소를 세웠습니다. 거대한 토카막 장치, 냉각 시스템, 고온 플라즈마 제어 알고리즘, 모두 한국 기술진과 함께 하나씩 쌓아 올린 결과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37년 우리는 핵융합 점화의 마지막 문턱까지 왔습니다. 그때 미국이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퓨전 얼라이언스라는 다국적 기술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하며 한국을 동참시키자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동등한 파트너십, 실질적으론 미국 중심의 기술 컨트롤 체계였습니다. 국제협력의 상징입니다. 한국이 세계를 이끄는 핵심 기술국가로 도약할 기회입니다. 정부와 언론은 그렇게 말했죠. 사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믿었습니다. 처음 광명을 방문한 미국 측 실무진 중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클라라 스윈턴, 미 에너지국의 특별 고문이자 퓨전 얼라이언스의 설계자였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윤, 우리는 당신의 열정에 감탄하고 있어요. 당신은 세계를 밝힐 사람입니다. 그 말에 흔들렸습니다. 세계의 미래 에너지를 내가 만든다.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부터 뭔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공동장비에 미국 측에서 제공한 리버스 미러 시스템이 설치되었고 실험 데이터의 흐름을 추적하던 중 눈에 띄지 않는 비정상 트래픽이 계속 포착됐습니다. 저는 몰래 장비를 해체하고 내부를 뒤졌고 그 안에서 데이터 복제 칩을 발견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백업용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우리 실험 데이터를 복제해 미국 서버로 전송하는 장치였어요. 클라라에게 항의했죠.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미래를 위한 공유야. 국가 간 기술 독점은 시대착 오적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협력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만들어낸 빛을 훔치러 온 거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 혼자서 한다. 광명의 모든 외부 회선을 끊고 정부와의 보고도 일절 중단한 채 내가 만든 모든 핵융합 실험 데이터를 통합한 단 하나의 점화 시퀀스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제가 말하고 싶은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실험의 결과가 2038년 5월 17일 저녁 서울 하늘에 나타난 두 번째 태양이었습니다.
MIT에서 돌아와 광명 핵융합 연구소를 세운 지도 어느덧 11년이 지났습니다. 기술은 진화했고 우리 장비도 K-STAR 이후 완전히 독자적인 구조로 재설계되었습니다. 데이터가 쌓이고 반복 실험이 이어지면서 저는 어느 순간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러던 중 미국 정부가 퓨전 얼라이언스를 제안해 왔습니다. 처음엔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핵융합을 연구하는 모든 나라들이 기술을 공유하고 협력을 통해 조기 상용화를 이뤄내자는 명분이었죠. 한국의 기술은 세계에 빛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미국 대표단은 협약문을 들고 왔습니다. 청와대 과학안보비서관 김나윤 실장이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건 단순한 기술 협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가면 한국이 에너지 패권의 선두에 서게 됩니다. 저는 갈등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룬 성과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미국 측에서 가져온 장비 사양서를 보던 중 너무 많은 부분이 비공개 프로토콜로 묶여 있었고 내가 설계한 제어 코어에 그들의 칩셋을 직접 설치하려고 했다는 사실도 불안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의심이 피어났고 어느 날 밤 저는 연구소에서 혼자 장비를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걸 발견했습니다. 리버스 미러 칩. 정식 명칭은 아니었지만 내부적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해당 칩은 우리가 수행한 고에너지 실험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캡처하고 암호화한 뒤 외부 네트워크를 통해 미국 워싱턴 D.C. 내 서버로 전송하는 구조였습니다. 처음엔 내가 뭔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반복해서 분석한 결과는 너무도 명확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데이터를 훔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제 안에서 무언가 부서졌습니다. 클라라 스윈턴. 그녀는 제가 MIT 박사 과정 시절 만난 적 있는 매우 카리스마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죠. 도윤, 핵융합은 인류의 꿈이야. 어느 한 나라의 것이 되어서도 개인의 욕심이 되어서도 안 돼. 그래서 저는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 뒤에는 지독한 통제욕과 기술 사유화의 의도가 숨겨져 있었던 거죠. 그들을 막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했을 때 뜻밖에도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박사님,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는 거 아닙니까? 미국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합니다. 미국이 없으면 우리 기술은 상용화까지 10년은 더 걸릴 수 있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외부와의 전쟁이 아닌 내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었음을. 과학자로서의 외로움은 익숙했지만 국가 안에서조차 누구도 이 진실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사실은 제게 너무도 깊은 절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 속에서 단 한 사람. 김나윤 비서관이 제게 조용히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저도 알아봤습니다. 클라라 쪽에서 K-STAR 실험 데이터 접근 요청을 이미 5년 전부터 시도해왔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칩, 다른 실험실에도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피하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도 과기부 장관도 지금은 미국과의 전략적 동맹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아요. 그 말을 듣고 전 결심했습니다. 모든 연결을 끊는다. 국제 협력도 정부 지원도 외부 접속도. 저는 광명의 모든 통신망을 차단하고 연구소를 사실상 디지털 봉쇄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동료 몇 명은 등을 돌렸고 일부는 괴짜 취급하며 연구소를 떠났습니다. 남은 건 단 4명. 저와 함께 끝까지 이 연구를 지켜온 연구원들, 그리고 한국의 기술을 지키겠다는 마음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외부와 단절된 채 단 하나의 목표에 집중했습니다. 국내 핵융합 데이터 20년치를 통합하고 이를 기반으로 독립형 점화 시퀀스를 설계하는 것. 그건 마치 무너지는 다리 위에서 비행기를 조립하는 일과도 같았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잠도 몇 시간씩밖에 못 잤습니다. 하지만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훔쳐가려 했던 건 기술이 아니었어요. 그건 바로 우리의 자존심이자 미래의 생존이었습니다. 국제망을 차단한 뒤 우리는 일종의 과학적 은둔 생활에 들어갔습니다.
외부와 연결된 어떤 장비도 없었고 이메일 하나 보낼 수 없는 폐쇄적 공간에서 오직 남은 건 수백 테라바이트의 데이터와 우리가 만든 시스템의 명운뿐이었죠. 하지만 그렇게 고립된 상태에서도 미국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기술 교류 중단에 따른 조약 위반을 명분으로 국제핵융합협력기구 IAF에서 한국의 연구 자격 정지를 요구했습니다. 연구소 예산도 일부 동결되었고 해외 연구자들과의 공동 프로젝트도 줄줄이 취소되었습니다. 언론은 저를 과학계의 괴짜로 몰기 시작했고 정부 고위층 중 일부는 공개적으로 한 박사의 독단적인 판단이 국익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난했죠. 어느 날 밤 연구소 정문에 낯선 차량이 서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이는 클라라 스윈턴. 그녀는 아무런 사전 연락도 없이 연구소를 찾아와 조용히 저에게 말했습니다. 도윤, 아직 늦지 않았어.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이 에너지는 너무 강력해. 너무 정치적이고 너무 위험해. 그녀는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를 보호하려는 거야. 그 말에 저는 속으로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진심이 무엇이든 우리가 만든 이 기술이 보호가 아니라 통제의 대상이 된 순간 협력은 이미 끝났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제게는 두 번째 위기이자 가장 큰 고비가 찾아왔습니다. 고온 플라즈마 실험 중 우리 메인 냉각 시스템에 이상이 생긴 겁니다. 기기 센서에선 T 오버플로우 경고가 떴고 0.2초 후 플라즈마 밀도가 급상승하면서 전체 시스템이 붕괴 직전에 놓였습니다. 그때 저는 진심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인가? 우리가 만든 이 태양이 우리를 태워버릴 수도 있겠구나. 광명은 말 그대로 죽음과도 같은 정적 속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한 줄기 희망이 보였습니다. 바로 제가 8년 전 설계하고 폐기했던 K-STAR 시절의 예비 제어 알고리즘. 그건 낡고 비효율적인 코드였지만 플라즈마 분산을 수동으로 분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죠. 저는 팀원에게 소리쳤습니다. 코드 E-47. 옛 버전으로 리로드해. 그 말과 동시에 콘솔 화면이 깜빡였고 그토록 뜨거웠던 코어의 붉은색이 점차 차분한 파란색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실험실 내부에 있는 누구도 그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그건 단순히 위기를 넘긴 게 아니었어요. 그건 바로 우리가 가진 진짜 기술의 힘. 외국 장비 없이도 정부의 승인 없이도 우리 힘으로 시스템을 구동하고 통제하고 지켜낼 수 있다는 걸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 저는 연구소 옥상에 올라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수천 개의 별빛 속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과연 옳은 일일까? 잠시 흔들렸지만 그건 단 5초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온 것들, 국제기술표준, 공동개발, 글로벌 규약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통제의 손길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빼앗아갔는지 이제야 확실히 알 수 있었죠. 그 위기를 넘긴 우리는 마지막 점화 실험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전원을 올리고 플라즈마 가열을 시작하고 자기장을 수직 상승시키는 0.0001초 단위의 연쇄 작업이 이어졌고 시스템은 아주 조용하게 그리고 위대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38년 5월 17일 저녁 6시 42분 15초 서울 상공에 인공태양이 떠올랐습니다. 단 6.8초. 하지만 그 찰나의 시간은 수십 년간 이어진 과학의 역사 위에 쌓인 영광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만든 인공태양이 저를 삼킬 뻔했지만 그 위기를 통해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기술을 빌려 쓰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빛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입니다. 2038년 5월 17일 인공태양이 서울 상공에 떠올랐던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밤마다 서울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지켜낸 걸까? 그날 이후 정부는 광명 핵융합 실험 결과를 처음으로 공개하며 한국은 세계 최초로 완전 자립형 핵융합 점화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 프랑스, 일본, 중국.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협력 없이 독자 개발한 인공태양이라는 말이 전 세계 헤드라인을 장식했죠.
CNN은 이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세컨드 선 로즈 오버 솔 언드 잇 WASNT 어메러커 후 리딧. 두 번째 태양이 서울 상공에 떠올랐다. 그리고 그것을 밝힌 건 미국이 아니었다. 그 순간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숨죽여 살아왔던 한국의 과학자들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해낸 것인지, 얼마나 소중한 걸 지켜낸 것인지를 실감했습니다. 그 후 연구소엔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국내 언론은 저를 대한민국 과학계의 이순신이라 부르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한도윤 박사님처럼 되고 싶다는 꿈을 쓰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는 그런 칭호가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함께 리스크를 감수한 동료들, 국가의 외교 리스크를 무릅쓰고 내부 고발을 도운 김나윤 비서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가진 기술력과 가능성을 끝까지 믿고 버텨준 수많은 무명의 과학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저는 이 모든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른 지금, 세계는 한국의 기술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협력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의로운 에너지 협력체를 만들자고 하며 한국이 기술 표준을 주도하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웃기죠? 불과 1년 전만 해도 제가 협약 위반자였고 우리 기술은 검증되지 않은 실험 취급을 받았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선택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빛을 따라가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빛을 만드는 시대입니다. 요즘도 가끔 클라라 스윈턴에게 이메일이 옵니다. 당신은 결국 옳았어요. 우리는 너무 조급했고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But I hope someday the light you made will be shared with all. 그 말을 읽으며 저는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지킨 빛이 언젠가는 진짜로 모두를 위한 빛이 되기를. 그건 저의 오만이 아니라 저의 기도입니다. 이제는 실험이 끝났고 저는 광명을 떠나 작은 한옥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하늘을 올려다보면 어디선가 희미하게 반짝이는 미세한 빗줄기 하나가 보입니다. 누군가는 그걸 위성 반사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만들어낸 태양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누군가에게 묻고 있겠죠. 에너지는 통제의 도구입니까? 아니면 생존의 언어입니까? 저는 제 대답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라면 그 빛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이 사연은 경북 영천에서 한도윤 박사가 직접 보내온 편지입니다. 그가 말했던 그 한 줄의 문장은 지금도 연구소 기둥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에너지는 통제의 도구가 아니다. 생존의 언어다. 빛을 감춘 사람들 완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인상 깊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혹시 여러분도 한국에서 겪은 놀라운 경험이 있다면 아래 이메일로 제보해주세요. 다음 이야기는 당신의 사연일지도 모릅니다.